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TV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희, 최지은 두 분 모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자, 각자 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우리 한 살이라도 더 연륜이 쌓인 우리. 카메라 어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카메라 여기 봐도 되고 저기 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TV에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예, 동구 미추홀을 남영희입니다. 잘 계셨죠? 안녕하세요. 저 선거 중에 한 번 오고 두 번째 왔습니다. 저는 부산 북강서울의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왜냐하면 남영희 후보님은 이제 경선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워낙 거기도 제일 험지거든요. 사실 인천에서 최고의 험지여서 어려운 선거구를 뛰어들었고 또 우리 최지은 후보님도 뒤늦게 인재영입으로 되셨는데 또 부산에서 북강서 굉장히 힘든 지역, 땅이 굉장히 넓죠, 거기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선거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용감하게 도전하는 모습 보시면서 그때 마음이 되게 짠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끝나고 잠깐 나가면서 얘기는 누가 도와줄 분이 있냐 몇 가지 물었어요.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별로 없더라고. 다 그랬구나. 내가 여기 없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도 없고 그래서 알아서 잘하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총선 보통 이게 지고 나면 휴유증이 꽤 오래 가잖아요. 근데 저는 뭐 선거 출마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남영희 후보님 어떠세요? 총선 후유증 좀 이겨내셨나요? 요즘 근황은 또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사실 금방 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6개월은 간다. 막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 같아요. 새록새록 이렇게 제가 부족했던 점 뭐 이런 게 순간순간 떠오를 때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뭐 또 새로운 길이고 해보지 않은 길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들 때문에 사실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복잡하고 그래도 요새 이제 여기저기서 171표 차로 낙선하고 나서 제가 또 뭐 발언했던 거, 그 자세를 또 예쁘게 봐주신 분들, 또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이 좀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 발로 생계형으로 또 뛰어가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잘 다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신 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사실. 같이 되셨어야 하는데. 제가 그 다스베이다에서 왜 당선증 들고 나오신 분들, 배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들 이럴 때 울컥.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부군도 알거든요. 부군도 한번 만났거든요. 그 나중에 갔을 때 출판기념회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봤는데 부군이 또 이제 항공사에 재직 중이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비행기가 안 떠서 여러모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 출연하는 데가 어디에요?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 많이 있죠?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매주 고정하기로 한 게 지금 4개인데 오늘 아까 낮에 3시에 새날 정치 1번가 우리 그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하고 같이 출연해가지고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고정이라고는 해놓고는 그 약간의 출연진한테 갑질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TV조선에서 날짜를 처음에는 금요일 픽스했다가 또 목요일로 바꿨다가 또 뭐 화요일로 해놨다가 제가 지금 좀 고민 중인 TV조선 이것은 정치다의 고정 패널로 약속은 되어 있고 출연을 한 3번 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진짜로 생겨요.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너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사니? 이러면서 바로 연락한 데가 이동형 TV. 거기 연락을 했더니 김용민 TV 측면 승부 거기 넣어주셨어요. 근데 거기 원래 이제 고정하시던 박지희 아나운서, 뭐 오창석 아나운서 뭐 이런 분들하고 장훈 MC, 김용민 우리 이사장님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가서. 그럼 이동형 거기서 뭐해? 이동형 TV에 그 아마 제작사로 제가 알았는데 거기 안 계시고 첫날만 같이 해주셨는데 거기 막말과 뭐 이런 게 재밌게 그 광고를 주로 하는 방송이라. 조심해야겠네. 수위
정치를 제가 네, 잘 좀 약간 하십시오. 다운시키긴 했는데요. 김남국 가만히 있다 당했잖아. 조심해야 돼. 아무튼 재밌게 예, 그날은 이제 목요일 날 가서 녹음하고요. 업로드는 토요일 날 오후에 되더라고요. 그거 하고 이번 주에 아마 새롭게 선보이는 손혜원 의원님하고 유튜브 저희가 금요일 날 찍었거든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정치 아줌마 수다 손남 센녀 그거까지만 제가 또 정치인은 오늘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불러주신 것도 잊혀지지 말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출연 유지하면서 다른 일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최지은 후보님은 뭐 선거 끝나고 조금 이제 뭐랄까요, 원기도 좀 회복하시고 좀 분한 마음도 좀 가시고 어떻습니까? 좀 그런 지금 상태가, 그리고 최근 근황도 좀 소개해 주시고. 네, 저는 약간 선거 끝나니까 마치 실연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교차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 있으면 막 하이에나가 막 물어 뜯으러 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감정에 교차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는 많이 좋아졌고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돼서 갑자기 출마하고 뭐 이 모든 게 너무 제가 뭐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항상 살얼음판에 걷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좀 여유를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 에너지 같은 거 많이 느꼈어요? 그 지지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반대자들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선거 중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저는 정책을 했는데 이제 정책을 뭐 보통 정부랑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페이퍼를 보거나 페이퍼를 쓰거나 하는 것과 달리 진짜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듣고 이러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 힘도 많이 받았고. 예. 요즘에 뭐 이렇게 어디 뭐 출연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선거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되게 많이 오셨어요. 뭐 고정 출연을 뭐 KBS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살지를 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다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기운을 차렸는데 다시는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직접 다시 전화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조언을 했어요. 네. 뉘앙스가 예전에 한번 통화를 했거든. 네. 그 한 선거 패배하고 한 보름 정도 됐었나? 저희가 이런 거 합니다. 필요하면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식견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좀 모시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 때를 잘 포착했지.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서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셨는데 안 한다고 했고 최근에 이제 국제 대변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방송에서 오히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영어 방송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영어 방송은 몇 번 했는데 영어 방송은 이제 그만하고 한국말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잊어버릴까봐. 저도 영어를 잘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전에 강선우 의원도 과거에 아리랑 TV 하나. 아리랑 TV 뭐 이런 데서 그런 걸 하신 거죠? 네. 인터뷰 하시고. TV조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TV조선 채널A 뭐 이런 데 나가서 특히 무슨 약간 예능성 있는 프로 옛날에 뭐 누구죠? 정청래 의원 뭐 강적들인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썰전 뭐 그런 류 이런 건 모르겠으나 이게 시사 프로에 TV조선 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수가 보수 패널들 아니에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일마다 조금씩 저의 상대 같이 하는 고정 패널이 달랐는데 지난번에는 김연아 의원도 나와 계셨고요. 뭐 우리 쪽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는 평론가나 해설위원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 이게 숫자 안배는 하나요? 기계적 균형도 없습니다. 제가 없죠? 보기에 한 4대1 뭐 이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우리 박수현 전 의원님도 이것이 정치다에 지금 다른 요일에 출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출연 제의가 왔을 때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제 지역인 미추홀구가 보수적인 동네고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인데 거의 다 또 TV조선이나 뭐 채널A를 또 틀어놓고 계시는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점에서 제가 유권자들께 어쨌든
내용은 떠나서 저의 모습과 제 소신을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겠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연은 했습니다.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언론홍보특위위원으로 저에게 이제 종편 출연을 해서 담당을 좀 해봐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TV조선에 10회 이상 출연을 하고 아주 장제원 의원하고 그때 독서를 제가 해가지고 잘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순간에 제가 한번 훅 갈지 모릅니다. 제 스타일상. TV조선은 재승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기 뭔가 잡히면 갑니다. 거기나 한 번에. 그때 아마 조심조심 할 겁니다. 사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지금 3번 출연을 해보면 이 내용 안배가 정말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신상 털기 씨의 언론 보도 행태를 TV에서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하죠. 제가 그래서 매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식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신상 털기 씨에게 보도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그 말만 반복해서. 저는 사실은 종편에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제가 종편에 나갈 필요가 없어서 안 나가거든요. 초지가 이제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남영희 후보께서는 그래도 언론 이런 방송이나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모 아니면 뭐 발음이 정확하다, 아니면 식견이 풍부하다, 위트가 있다, 논리적이라다 뭡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찌됐든 지난번 총선 결과가 이슈가 됐던 것 같고 잠깐 화제성 인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라는 걸 뭐 알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외가 할 수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이니까 현재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원내에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말도 저는 또 뭐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위치니까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 좀 센 언니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4대1 패널 구성해서 밀려도 일당백의 심정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 말이 그렇게 세게 느껴지진 않죠. 아니에요, 굉장히. 말은 안 쓰는데 기가 세. 그래갖고 눈빛도 세고 그래서 상대방이 좀 압도당할 거야. 아마. 멋지세요. 좀 네. 세게 하려고요. 우리 주 시청자층이 조사를 해보니까 45세부터 54세 여기가 제일 박시영 TV 많이 보는 층이에요. 네. 그 다음 층이 누군지 알아요? 55에서 64세요. 그 다음에 진짜요? 그 다음에가 35세에서 44세. 사실 우리 586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60대로 접어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가 여기 제일 많이 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활동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다음 60대도 많이 보십니다. 예. 좀 더 재밌어져야겠다라는 평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러 왔어요. 주변에서. 재미 요소를 담당하는 이제 문정복 의원님이 좀 더 재밌게. 저는 너무 우리 문정복 의원님이 원내 진입하신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든든한 언니고 끝나고 밥 사달라고 했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최지우 후보님 뭐 통합당 그 당적 네. 논란 때문에 좀 마음 고생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냥 지금은 해프닝으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러고 끝났는데요. 실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본후보 등록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쪽 당의 당적을 정리하셔야 여기 후보해도 불법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뭔 소리냐, 내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쪽을 탈퇴를 했지만은 그리고 알아보니까 뭐 그쪽 미통당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뭐 10년 전에 뭐 2010년 2월에 제가 가입이 되어 있고 뭐 추천인이 김모 씨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뭐 다 입당 원서도 없대요. 찾을 수가 없고 뭐 제 이름 말고는 뭐 그 사람이 가입한 거 말고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 뭐 돈을 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당시 아프리카에 있었고 그 추천인은 알지도 못하고 한국 핸드폰도 없었고 뭐 제가 아프리카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왜 그 당시 한나라당에 가입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뭐 강서구 구청장 나갔던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알아보니까 그 추천인의 이름이 당시에 서울 강서구 구청장, 당시 구청장이고 그때 예비 후보로 경선을 준비하는 분인데 한나라당? 예, 한나라당. 그때는 뭐 이렇게 여럿이 단체로 확인을 하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쓸려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예. 어떻게 선관위가
흔히 말하는 돈 내는 진성당원이나 기관당원이 아닌 걔네 쪽에서 얘기하면 책임당원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이 페이퍼당원, 네. 일반당원 명단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걸러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 선관위가 그게 선관위의 의무로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 DB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쪽 당에 모든 당이 아마 확인을 하겠죠. 양쪽에 줘서 DB를 선관위가 확보하고는 있진 않고 요 사람이 인적사항을 줘서 당원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근데 그거를 가입을 훨씬 더 이제 확인을 더 빨리 해줘야 되는데 선관위도 등록하기 몇 시간 마감 전에 알려줘서 굉장히 이게 등록을 못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케이스랑은 되게 달라요. 우리가 대부분은 각 당의 정당의 당원 명부는 바깥으로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라면 저도 어느 순간에 누가 모르게 저쪽 당에 가입을 시켜놓은 거를 확인을 누군가가 해보면 저도 모르는 상황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후보할 때 아까 이제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입후보할 때 그 다른 당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확인한다는 거지. DB를 선관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에서 확인 절차를 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할 경우겠죠. 그죠? 선관위에서는 후보자한테 다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이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고 뭐가 나왔으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저도 뭐 되게 놀랐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그냥 사실관계를 적어가지고 우리 이제 민주당에 이제 확인을 해놓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2달쯤 지나다가 이게 갑자기 막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뭔가 마치 제가 저쪽 당의 스파인데 우리 당에 잠입한 것처럼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한 명의 이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구나. 저는 딱 그 보자마자 그리고 저한테 이제 최지은 우리 그 후보 위원장님이 딱 뜨니까 언론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페이스북 들어가서 글을 딱 링크해가지고 복사해서 주면서 고맙습니다. 사실무근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의혹 보도 하나로 받아쓰기 또 뭐 베껴쓰기 하다가 진짜 사실이냐 나중에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했을 때는 저 뒤에 가 있는 보도가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 소개했어요. 저희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당에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흘려갖고 됐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은 문제다. 클리어됐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건 정도 정리하고. 그 국제 대변인이 원래 있었던 자리인가요? 이게 처음 신설한 건가요? 처음 신설한 자리고요. 국제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옛날에 하려고 하셨던 시도는 있지만 이게 대변인으로 만든 거는 처음이고, 처음입니다. 그러면 뭐 외신들이 막 몰려오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사실은 없고 우리 당에 출입하는 외신 기자들도 없었고 국제 대변인을 하신 분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 그거 해요. 제가 네. 지난주 방송 때 뭐 얘기냐면 KBS하고 저기 시사인하고 한국리서치 웹조사를 해갖고 코로나 이후에 국민인식 변화를 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이 방역에 성공한 요인이 뭐냐.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성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긍정적 요인으로 접근했다가 자기들 그럼 뭐 한 거냐 유럽은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뭐 가족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막 수직주의 이런 집단주의 그래서 어떤 유교 문화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운 거야. 근데 조사를 쭉 해봤더니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부에 협조적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방역에 성공했다. 국민 의식 저변에 뭐가 깔려 있었고 이런 게 쭉 분석된 게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를 딱 그 관련된 내용들만 조사 결과가 어떻고 딱 한 5가지 딱 정리해서 좋네요. 딱 영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다 번역해서 정말로 그래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의식 구조에 대한 이런 거 딱 그래서 되게 할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이 대변인님이 힘드시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이분한테 새로운 길을 자꾸 열게 하고 개척하게 하고 얼마나 힘드실지 모르겠네.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우리 당을 이제 해외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이 못한다 그러다가 잘하다가 반전된 거는 외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외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부나 청와대나 정부가 외신을 상대로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있고 네. 이거는 자화자찬 잘 못하거든. 해외 언론 못해요 사실은. 근데 당이 아까 코로나 이후에 뭐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하셔서 객관적인 네. 걸 정리하셔서 당이 주체로 외신들을 모아놓고 얘기한다든가 나중에 예를 들면 위안부 운동 지금 말이 나오지만 어떤 검찰 수사에서 클리어가 딱 되면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뭐 정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좀 당이 주도적 의제에 대해서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일본 기자님들은 또 굉장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을 많이 많으니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외신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은 그걸 우리 이제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민주 당원들이 그거를 자기 나라 자기가 계시는 곳에서 홍보를 해주시는 그런 네트워크도 좀 만들고 싶고요. 좀 크게는 이제 민주당의 국제부가 별로 없는데 그 국제부가 좀 이렇게 해외 네트워크라든지 해외 다른 당이랑 네트워크하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네. 이게. 예. 예전에 당의 국제부라는 거는 주로 이제 맞습니다. 민주평통을 예. 연결하는 쪽이 그다음에 이제 한인회 뭐 이렇게 하는 정도의 네. 수준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잘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유능한 분이 들어갔으면 좀 그런 걸 하면 그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비행기 값 있습니다. 많이 들겠어요. 비행기 저렴해가지고 요새 유가의 하락으로 비행기가 저렴해서요. 네. 여기 저기 무보수죠? 당에도 네, 일하시는 네. 이거 걱정되는데 네. 총선에서 아쉽게 패배했는데 패배의 이유는 뭡니까? 남영희 후보님 아쉽게 졌는데 저의 뭐 실력이죠. 저는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느낀 게, 야, 진짜 시험지, 답안지 이렇게 시험지 풀고 나서 왜 공부할 때는 다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 같잖아요. 100점 맞을 것 같고. 근데 답안지 이렇게 옮길 때, 두 개, 세 개 옮기는 거 멍청하게 옮겨놓고도 100점 맞을 거야, 막 이러면서 기대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나만 들고. 고친다면 그때 아쉬웠던 거 하나만 고친다면 제가 그 구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삼자 구도? 예, 삼자 구도. 그게 이제 상대 후보가 저와 싸웠던 그 이번에 당선되신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란 분이 대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싸울 수 있는 지점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분이 미래통합당 후보였다고 하면 그 야당이 잘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을 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누구처럼 막말을 했거나 침을 뱉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정말 확실한 그 옆 동네 있었잖아. 옆 동네 민경욱. 근데 저는 오로지 그분의 역사성, 그분이 뭐 이제 전두환 사이였다, 뭐 롯데가 사이였다, 뭐 친일 이런 발언들을 했던 그런 행적들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 생각했던 구도의 그 삼자 구도라는 걸 너무 믿었고 그러지 만일에 그걸 더 절박하게 생각하고 뛰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지난번에 전재수 의원이 네. 한번 나왔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전재수 의원 이야기는 뭐 사실 그 전에 시당에서도 조사하고 중앙당에서 조사했지만 부산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꽤 좋았잖아요. 근데 막판 한 2, 3일 이틀 남겨놓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더라. 네. 전재수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저도 그거를 실제로 느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도 마지막 며칠 동안은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는 중에도 이렇게 시민들에 대하는 게 좀 다른 게 느껴졌었고 실제로 저희는 저희 내부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국제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긴다고 나왔거든요. 네네. 정말 마지막 며칠에 바뀐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바람인데 민주당이 크게 이기니까 보수 결집 그런 게 부산에서 나온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부산 경제 자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뿌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뭐 총선, 뭐 지난번 뭐 지선 다 민주당을 한번 부산에서 밀어줬는데 변화를 못 느낀 거예요. 그쵸. 뭐 가덕도 신공항이든 뭐 경제 정책이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부산은 아까 뭐 미추홀처럼 이렇게 상공업자 소상공인이 맞습니다. 가장 많고 또 실업자랑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가니까 세대 구성이 조금 더 이제 저쪽 당을 좋아하는 세대로 부산이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로 인한 뭐 세대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 수 있겠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선거 제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권역별 뭐 연동형 뭐 이런 것도 한번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부산에서 민주당이 40% 얻었는데 우리가 40%만큼 여기서 못 가져가지. 전국으로 따지면 또 달라지는. 근데 그 지역 감정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뭐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만 제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정치 신인으로서 뭐 전략, 뭐 정치 신인으로서 지역에 대한 뭐 지식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몇 게 프로 얻으셨죠? 저 42.3%. 예. 42.3%. 네. 한 10% 정도. 43.2%? 한 10% 정도 차이 났나요? 43.2%입니다. 8% 차이, 8%? 예, 8.몇% 차이 났습니다. 아쉽네요. 그러면 예. 한 달 전에만 더 내려갔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작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전체 구도에서 움직였다. 예. 그게 있었잖아요. 북강서을이 뭐죠? 그 항만이랑 그렇죠. 뭐 저기 예.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네. 대륙 쪽으로 진출하고 옛날에 그래서 문성근 선배는 거기에서 뭐 저기 시베리아 철도 막 이런 얘기들 막 했었거든. 큰 얘기들. 그거를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일부러 안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덕도 신공항의 그 시작이거든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못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제가 할게 그러면 약간 이건 안 좀 믿어. 거짓말 같은 제가 안 뭐 이렇게 믿어. 뭐 당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해줄게 이게 아니고 혼자서 하는 착한 게 싸움을 하셨어요. 질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사실은 이제 지금 부산에 보수적이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북한 문제 사실은 이제 뭐 동북아 철도 이게 결국은 북한을 말하는 건데 그게 표에 좋을까 안 좋을까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고 얘기를 안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표를 상관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걸. 그거야.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김한규 저 후보 있잖아요. 강남 병에 김한규 후보 여기 나와서 제가 한번 선거사무소 갔어요. 나온 다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주눅이 들어있는 거야 초반에. 워낙 보수세가 세고 그 타워 팰리스 막 이런 고층 아파트들 벽치기 해야 되죠. 쫙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냉담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내가 회의를 해보니까 약간 기가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어차피 네. 쉽지 않은 선거다. 근데 마이크 주어졌으니 당신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다니다 보면 반응이 올 거다. 왜냐하면 해보셨지만 후보가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울림이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하든. 그럼 듣게 되거든. 그럼 느낌이 와. 그럼 반응이 와요. 그래서 그 뒤로 또 김한규 막 날아다니더라고. 막 날아다니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래, 네. 내가 부산만 아니었으면 서울만 한번 있었으면 오시지 그러셨어요 부산에. 바빠갖고. 네. 아니 떨어지고 나니까 전국에서 다 저런 후회 말씀들을 다 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갔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 저기 선거 증거 보전 신청 남영희 후보는 171표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개표 참관인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분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의구심이 많다 이런 주변의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뭐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하시게 되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재검표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역에 계신 어르신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그래도 시한 마지막 한 달 전까지 끌 수는 있는데 좀 더 버티다가 해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상황이 재검표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거는 사실 제가 저도 미추홀에 조직이 워낙 없이 뛰어서 투개표 참관인도 사실 제 조직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걸 나중에 인지하고 나서 그러면 개표 과정에 문제도 조금 있었겠구나. 그래서 해볼 만도 하겠다라는 판단을 잠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 갔었던 우리 쪽 참모가 이거 보존 신청하고 한번 다시 열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지지자가 말씀해 주시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예의도 아니고 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진짜 한 이틀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당에도 의논을 했는데 정말 그 선관위에서 그 최근 20년 동안 100표 차 이상을 뒤집거나 이렇게 바꿔놓은 적이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게 이제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포기할 수 있었던 정말 주요 원인이 우리 유명하신 지금 민경우 너무 세게 나가니까 의원님이 아니 무슨 사전투표 부정 의혹 제기를 막 세게 밀고 나오시는 게 제가 그걸 보면서 설령 제가 여기서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 한들 나중에 이게 정말 뒤집어진다 한들
이 전체 큰 틀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인천에서 어쨌든 압승해서 13석 중에 11석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제가 전에 박시영 TV 저희가 이제 선거 출마했을 때 처음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우리 대표님은 9석 예상하셨어요. 9석 된다고 저는 네. 10석에 남영이 문 닫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 그렇게 자신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11석이라는 진짜 최고의 그 성적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이라는 곳이 원래 이 풍향계거든요. 전국 선거에. 그러니까 지금 그 지형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하면서도 조금 더 받은 게 있는데 저는 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낙선했지만 11석을 차지한 거는 제가 뭐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전국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세계에서 찬사를 보낼 정도로 잘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고 민심이 다 충청권이 또 잡혔어.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충청권의 민심이 인천에 예, 상당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충청권 출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네. 그렇잖아요. 30% 그러니까 충청권 봐봐요. 28석 중에 20석을 먹었잖아. 이게 그 영향도 있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이제 두 분 제 상대 후보가 다 충청 출신이세요. 아. 저만 충청도에 연고가 없긴 한데 우리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충청도 연고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충청 연고가 대표님 무시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재 영입 인사인데 네. 그래도 험지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청한 겁니까? 아니면 당에서 좀 나와주세요. 저쪽이 부산에 불씨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권유해서 나오신 거예요? 후자인데요. 네. 최종 결정은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입이 됐을 때 수도권의 현역 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것을 약속을 받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부산에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도 이제 부산 여론이 안 좋다고 다들 막 알고 있었고. 남영희 후보도 부산 네. 출신이에요. 저 부산 가고 싶었는데 자리 안 진짜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에 오니까 뭐 처음 알게 된 기자님들이 막 절대 가지 말라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부산 갈 거야. 그래서 고민을 막 했는데 일단 당에서 좀 얘기를 후회되는 거 하셨고. 아니에요? 그 기자 말 들을 거. 그리고 저도 또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안 간다 그러고 혼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지역구를 막 돌아봤어요. 근데 지역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항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러고는 이제 최종 결정을 제가 아니 했죠. 처음에 또 네. 김도읍이 불출마한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네. 김도읍이 좀 그쵸. 세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더 본 거죠. 갑자기 또 공천이 쏙. 후보가 훌륭하잖아요. 아니 정말로 훌륭했지. 국회에 입성했으면 나는 이런 일을 꼭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좀 마음 먹었을 거 아닙니까? 선거 과정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부터 예.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국회에 입성하든 안 하든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왔고 사실 국회의원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성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문제인데 우리 이렇게 1인당 뭐 이렇게 모든 분을 보면 교육 수준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고 뭐 R&D 투자도 굉장히 많은데 생산성은 또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낮을 이유가 없는데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은 다 뛰어난데 숫자로 보면 낮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는 일을 제일 하고 싶고요. 또 우리 경제 정책이 좀 감으로 되는 게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있고 그거를 좀 이렇게 실증적으로 해서 그거를 경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요새 미시경제 전 세계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감으로 하는 게 많아서 그런 뭐 미시, 뭐 행동경제 이런 걸 우리 정책에 좀 더 쓰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북한 문제를 하고 싶어서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거고 계속 체제전환 국가만 일을 해왔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건 장기적으로 뭐 북한이 개발을 해가지고 뭐 평화로운 연방제를 해가지고 뭐 통일로 가는 뭐 이런 거지만 좀 뭐 중기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국제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니 세계은행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정권의 변화나 대통령 지지율과 상관없이 꾸준히 통일을 준비하는 실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똑부러진 그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우리 남영희 후보께서도 그 꿈이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가면 이거 꼭 해보고 싶었다. 저는 정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싶다라는 게 큰 꿈이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지금 현 정부의 개혁 과제들을 좀 완성하기 위한 부분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검찰, 뭐 언론, 뭐 이렇게 다 사법 개혁, 재벌 개혁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석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뭐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저도 예전에 직장인이었고 직장 내에서 불평등하게 다뤄지는 문제들을 좀 세밀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법화하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고 뭐 지역은 지역대로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도시 재생 부분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이제 앞으로 하면 되니까요.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안 끝났다. 위치오른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 보좌관하고 한바왕, 유상봉 부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는 몇 차례 보도는 됐었습니다. 중앙일보인가요? 거기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 주변에 정치를 이제 오래 해오신 분들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세게 하지 마라. 금기어다. 뭐 재보궐이 된다고 해서 너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관심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묻혀 있어요. 이게 선거 막바지에 있었던 일인데 3월 25일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상현 후보 측에서 안상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를 이제 퍼뜨린 거예요. 한밭비리 유상봉이라는 분이 언론에다가 본인이 안상수 후보한테 20억을 받고 한바 건을 받았다. 옛날 시장 시절에. 그 시장 시절에 그런 특혜를 받았고 이건 비리며 그리고 그 20억은 내연녀한테 줬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도 했다는 거예요. 고발도 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공되어 있던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인지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좌관들 그리고 뭐 국회를 압수수색했다고까지는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 주체가 안상수 후보 측이 아니었고 유상봉이라는 한밭 비리 부자에 대한 외부에서 그 이권을 가지고 약속이 되어 있던 다른 분이 이분들을 고발하면서 이 이야기까지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저도 이제 듣기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좌관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또 뭐 한쪽에서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안상수 후보가 윤상현 후보를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런 상황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이로 봐야겠네요. 윤상현 의원과의 연루성 이게 좀 드러나야 현재 보좌관 쪽은 확실한 거 보좌관까지는 왔고 알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님 어쨌든 경제 전문가이신데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경제 활력을 되살릴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국판 뉴딜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방향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국제대변인으로서 우리 방역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코리안 뉴딜,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이 추경, 뭐 경기 방어 정책이 이제 일자리 유지, 뭐 산업 유지와 달리 이번에 말하는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이제 일자리를 다시 만들자. 좀 더 범위가 크고 좀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얼마를 하고 뭐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맞지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성장뿐만 아니라 뭐 분배 여러 가지를 같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또 동시에 또 재정 건전성도 우리가 3차 추경까지는 뭐 다 좋아, 뭐 방어해야지 그러지만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2차 웨이브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도 지금 꺾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웨이브가 없다고 하면은 경제 문제로 봤을 때는 지금이 worst situation이고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는 지금 2, 4분기, 3, 4분기가 제일 안 좋은데 3, 4분기부터 회복 시작해서 4, 4분기에는 회복하고 뭐 내년에는 성장한다. 그게 전망이거든요. 한국 경제에.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더 이상 코로나가 더 확진되지 않고
뭐 지금 수준은 최소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병이 다시 발병을 하고 2차가 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획기적으로 뭐 선보일 수 있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잡힐 수도 있다. 뭐 내년 상반기 맞습니다. 정도로 네. 예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만나본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비관적이더라고. 그러니까 2차 웨이브 얘기하는데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쪽인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할 거다. 백신이야 뭐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화될 것 같기는 하지만 경제는 그렇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남의 후보는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가 한번 받아봤잖아요. 네. 2차를 또 줘야 한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3차 추경이 저희가 35조 뭐 5천억 정도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이제 한국판 뉴딜에 쓰겠다. 일자리와 뭐 긴급한 기업에 쓰겠다고 하면서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소득까지 연결되는 거를 너무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번쯤 더 이렇게 비상시고 긴급한 시기에 비상대책을 세우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기가 순환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그 현금 지원이 사실 지금 경제 효과도 1.3% 이상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그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정부와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최진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2차 보세요? 추경 찬성하지만 그 혜택을 이렇게 1차처럼 보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는 좀 걸러내고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다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다시 빼앗아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1차 있는데 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기부했어요? 저 받았어요. 제가 그 강서구에서 주는 거는 기부를 재난 하고 지금 그죠? 백백 당사자인데 쓰고 그래서 써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아, 저는 방송에서 기부한다고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잘하셨어요. 세대주의 네. 남편이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네.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밥은 얻어먹은 것 아니, 같아요. 저희는 경기도 사니까 기본소득 한번 다르죠. 받아봤거든. 네, 이미. 저도 10만 원 한번 받아보고 받으셨는데. 싶더라고요. 예. 그 저는 용인에 사는데 도에서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그렇게 오니까 적지 않은 거예요. 경기 도민들- 부산은 안 했나요? 부산은 재난지원금? 저희 강서구가 5만 원을 줬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이게 이번에 하는 재난지원금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받으면 미안한 부산이 이런 거였는데. 예. 오거돈 시장이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부산시가 잘해야 돼.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중 갈등이 좀 심상치 않아요. 사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트럼프가 G11, G20 참여 요청도 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한다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지. 뭐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의 패권이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일어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리더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 이제 경제가 사실은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고 K 방역에 그 위에 이제 정점을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G11을 한 것은 이제 중국 견제하자는 그 뒤에 배경이 있는데 또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략적 모호성. 근데 저는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필요하다. 기회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막 뭐 이렇게 생색내고 뭐 이러지 네, 말고 모호하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좀, 하면 네. 받아들인 쪽으로 하고 네.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최소화하는 걸 좀 염두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띠지만 뭐 G11에 가입은 하는데요. 전략적 뭐 중국한테 너무 생색은 내지 말고 근데 동시에 산업 정책을 좀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산업 정책은 뭐 이렇게 산업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산업이 뭐 하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보랑 또 연결을 시키잖아요. 또 그리고 뭐 G11 이런 국제 질서가 또 뭐 외교랑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안보, 외교를 다 같이 이렇게 묶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뭐 반도체 수출을 뭐 이렇게 해줄게, 뭐 대신에 북핵은 뭐 이렇게 할래 이런 걸 협상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G11을 가면서 이제 산업, 외교, 안보를 같이 묶는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또 산업도 그동안 너무 이제 뭐 미국 중심, 뭐 중국 중심 이랬는데 다자로 해야 되는데 뭐 물건도 좀 다자로 만들어야 되고 통상하는 상대도 다자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신남방, 신북방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거 외에도 예, 산업 정책을 뭐 지금 뭐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WTO 제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 무역 기구 같은 것도 좀 새로운 새로운 이제 전 세계 리더십을 새롭게 반영하는 국제 기구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국제 기구의 룰을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제 대변인 자리가 지금 아까 그 지금 긴박하게 G11, G20 뭐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이 막 잡히면 미중 간에 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당연히 주도해서 하실 건데 당도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집권 여당의 어떤 입장인지 최지은 대변인께서 네. 나서서 역할을 네. 하셔야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바깥 없으면 얘기해서 제가 밥은 아, 한 번씩 그래요? 사드릴 테니까. 예. 지역위원장 이제 그 전당대 치르면 지역위원장 공모하잖아요 원래. 그죠? 네, 그죠? 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지역위원장이 되고 원외 지역위원장은 또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광특위인가요? 거기서 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조강특위가 구성됐죠. 예. 네. 그 두 분 다 그러면 어쨌든 당연히 지역위원장에 임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결정이 언제 됩니까? 7월 달에 되나요? 7월 정도라고 지금 알고 얘기는 있어요? 예. 그럼 뭐 또 새롭게 경선을 치렀거나 도전하려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뭐 수성은 가능합니까? 아니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이 얻었던 득표율보다 후보 개인적으로 그렇죠. 얻은 득표율이 더 높지 않아요? 평가 기준이 어찌됐든 지난 선거 결과에 있어서 그 당 지지율 이하면 이제 다시 공모하고 경선을 통과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이 얼마 받았어요? 미추홀에서 더불어시민당 지지율 제가 기억하기로 30 몇 프로 36%? 30, 예, 5% 거기가 원래 민주당 지지율도 한 38, 36 예, 되는 좀 곳인데 낮았어요. 열린민주당도 있어서 네. 30% 중반대인가? 네, 그럴 겁니다. 후보님은 얼마 받으셨죠? 저는 40점. 그러니까 높았던 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 맞습니다. 예. 최지은 후보님 높았어요. 아유. 전선에 이상이 없다 이걸로 정리하고 4년 후에 다시 도전합니까? 아유, 해야죠. 이렇게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최지은 후보님 도전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정치인의 이제 남영희 후보님은 현장 정치 진짜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진짜 갈고 닦은 분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남영희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민주당에서 정말 그 몸빵이라고 하잖아요. 밑에서부터 정말 서명운동 받고 뭐 막 나눠주고 홍보물 이 바닥에서 성장한 생활 정치인이거든. 이게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봐왔고 알고 있는데 최진 후보님 같이 이제 영입 인재 된 분들이 잘 돼야 하는데 안 됐을 때 상처가 더 크거든. 또 많은 분들도 잘 됐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정치인 길을 걷겠다. 하셔야죠. 네. 오늘 그렇게 선언해 주셨네. 그러면 이제 대변인 활동도 하고 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도 필요하시면 또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지금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TV도 자주 나오시고 네. 여기 많이 보십니다. 이제. 네. 마지막 이제 한두 가지 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 21대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진짜 그 모든 지금 우리 당원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개혁까지 그게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생활까지 다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균등하게 잡고 그리고 결과도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21대에 국회가 꼭 해줘야 될 일인데 뭐 이미 지금 저희가 이제 원 구성이나 개원 날짜도 법대로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힘있는 묵직한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예, 잘하고 계실 것 같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번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민주당 과제. 3가지. 네,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국난 극복과 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전부터 어려웠던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제 경제를 진짜 좀 좋게 장기적인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문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다시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분위기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국회도 이번에 뭐 여성, 청년 좀 더 포용적이 됐지만 아직 멀었고, 또 우리 정부도 사실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부가 더 하던데요, 국회보다. 그래서 좀 더 포용적 성장이라는 회의를 봐도 뭐 50대 남자분과 60대 남자분들만 계신데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되도록 21대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지우 후보님이 30대신가요? 30대 후보? 39세입니다. 39세? 만으로. 네. 아싸 겨우. 네. 아니 진짜 이런 그 35세, 45세 뭐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일 진짜 열심히 할 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면 좋죠. 정말 그런 구조로 좀 바꿔야 할 필요는 있어요. 부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시장님도 그렇게 돼서 부산 민심 어떻게든 붙잡아야 다음 재보궐선거도 내년 3월 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경남이, 울산이 버텨줘야 민주당이 재집권하는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민심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 해법이 있다면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법도 세 가지인데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일단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처럼 우리가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 지킨 거는 지켜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뭐 뽑아달라는 얘기를 할 면목에 섭니다. 네,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산에서는 소통을 우리 시민들과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은 TV조선 나가기 싫은데 부산 시민들은 TV조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 물에 있고 이 서클에 있고 부산 시민이 잘 보시는 걸 우리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부산 시민들은 부산일보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쵸, 근데 부산일보 많이 보죠. 부산일보 국제신문 많이 보시는데 네이버에는 국제신문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기사는 나오지만 이렇게 신문 틀에. 그래서 이건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 중앙지와 지역지가 따로 돼 있고 민주당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여론을 만든다는 곳과 험지에서 여론을 보는 곳은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소통하는 방법. 뭐 SNS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는 서울만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산에 지금 의원이 3분 계시잖아요. 전준호, 최인호, 박재호 3분 계시고, 경남에도 지금 3분 계시거든요. 김두관, 민홍철, 김종호 3분 계시고, 울산에 1분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에 부산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와요. 없으세요. 실제로 그건 진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재수 의원한테 자주 나오라고 했는데, 최인호, 박재호 의원들 굉장히 내공이 좋거든. 실제로 많이 나오셔야 돼요. 첫째는. 언론 플랫폼이 바뀐 거에 대한 빠른 수용이 안 그렇기도 되시는 하고 거예요. 또 부산에서 많이 안 보세요. 그럴 수도 보면은 있고. 수도권에서 보시지 부산에서 그 유튜브를 민주당 아니,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아니. 안 보시는 풀어야 것도 되는 있어요. 봐. 네. 유튜브도 보는데 봐요. 보기는.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 부산 출신들 출연을 많이 권유하세요. 영남 출신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홍보도 할 거 아닙니까? 보라고.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종편도 안 나가기도 하지만 이런 유튜브 시장도 부산권에 있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감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 전재수 의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부산시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부산시당 차원에서의 부산의 메가 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산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우리 이제 최재현 후보님께서 그런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몇 번 해서 모아서 5년, 10년, 20년의 그림을 딱 그려야 돼.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약속 이행도 중요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의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속건을 했잖아요, 상당부. 그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좋아하거든. 시당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보면 솔직히 서울 경기에서 잘한 정책들 있잖아요. 한 3, 4년 있어야 부산에서 딱 시도가 돼.
더 이거 갭을 줄여야 돼. 1년 전에 서울 경기에서 히트 친 거 바로 가게 하고 더 창의적인 거 하게 하고 그래서 기초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알아서 혼자 뛰게 하지 말고 서울 경기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소개도 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서울 경기에 지자체장도 우리 민주당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단적 간담회도 하고 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별 플레이가 아니라 시당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 완전 동의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부산의 총선이나 대선할 때 항상 부산 출신의 대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항상 부산 출신의 대권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계시지만 이렇게 크게 그렇지 않은 공백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대하는 게 사실은 좀 부산에서 부족했던 것 같고. 대권 한번 도전해. 최지은 대권 출마. 우선 진지하게 고민한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고민한다. 부산 출신의 대장 아니면 부산 의원들의 연대가 정말로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때 뭐 있지도 않았지만 부산에 한 작년 12월쯤에 부산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출마하는 의원들이 대통령님 뭐 신공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 단체로 불출마하겠습니다. 뭐 이런 좀 행동을 좀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부족했고 절박한 느낌을 전달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최지은 후보님, 남영희 후보님 가끔 당연히 모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이 담긴 그리고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자들한테 여기 두 분 다 팬들이 많이 모여 있어 보니까 우리 남영희 후보님 한 말씀 하시죠, 지지자들에게. 뭐 선거 끝나고 더 저를 많이 찾아주시고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기대해 주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바른 정치, 선한 정치 하도록 저의 그 내공도 기르는 시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계 그 미추홀구 우리 지역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들로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지 노력하고 연구하고 뛰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최지은 후보님께서도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많이 부족한데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을 많이 채우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코너명이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래서 나를 잊지 않도록 가끔씩 모시고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김한규 후보님하고도 제가 한번 통화했어. 그래서 한번 나와달라 했더니 자기가 지금 뭐 SBS 뭐 이철희 전 의원하고 하나 하는 거 그 외에는 되게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박시영 TV는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만나고 싶은 우리 아쉽게 그 낙선한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의 마음을 얻었던 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요. 다음에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몇 개월 동안 또 열심히 뛰시고 말씀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유익한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